어느 비오는 겨울날 도윤은 자신이 지원하던 고아원 근처에서 우연히 한 소녀와 마주친다. 젖은 옷을 부여잡고 길가에 앉아 울고 있는 가난한 고아 소녀 할인. 그때 소녀가 도윤에게 조심스레 묻는다.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아저씨 혼자 살아서 외롭죠? 몇십 년간 누구에게도 들킨 적 없던 상처를 단번에 찔러버리는 말. 아이의 단 한 문장에 한 회장의 온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그는 왜인지 모르게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렬한 직감에 사로잡힌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한도윤 회장은 여전히 성공이라는 이름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백발이 많아졌어도 단정한 슈트, 한치 흐트러짐 없는 자세, 여전히 무거운 걸음걸이까지 겉모습은 거대한 빌딩보다 더 단단해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겉모습 뒤에는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한 깊고 넓은 빈 공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서 이제는 그 자신조차 어디까지가 자신이고 어디부터가 허무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그는 집안을 천천히 걸어다니곤 합니다. 워낙 넓은 집이라 걸음소리가 메아리칠 정도지만 이상하게도 그 메아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빈 산속을 걷는 듯한 정적만 있을 뿐이지요. 집사들이 몇 번이나 조금 쉬시지 그러냐고 말해도 그는 늘 손을 저어 넘기기만 합니다. 괜찮네. 아직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조용히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직 어린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 앞에서 그는 늘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몇 초만 바라보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결국 1분, 5분, 때로는 10분 가까이 서 있기 마련이지요. 눈빛은 사진을 보지만 마음은 그날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바로 그날. 딸을 잃던 날 병원 앞에서 무너진 그의 모습은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처럼 살아야 했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절망은 아내의 마음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그 충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감정이라는 걸 거의 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마음이라는 장기를 아예 도려낸 사람처럼 말이지요. 오늘도 그는 집안을 걷다가 사진 앞에서 멈춰섭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사진 속 세 사람은 마치 다른 세계의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사진틀을 쓸어보지만 손끝은 차갑게 떨립니다. 잘 지내고 있지? 혼잣말이 아닌 듯, 기도도 아닌 듯한 중얼거림이 그 깊은 정적을 깨뜨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침묵뿐이지요. 영하로 떨어진 겨울 날씨 속의 창밖을 바라보면 그의 눈빛은 유난히 쓸쓸해집니다. 바람 한 번 부딪히지 않는 유리창 너머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들. 누구는 그걸 성공의 상징이라고 부르겠지만 도윤에게는 그저 멀기만 한 풍경일 뿐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살아온 만큼 무엇을 남긴 사람인가? 그 물음은 언제나 깊은 곳에서 울리고 언제나 답을 얻지 못한 채 사라져버립니다. 저녁 시간 집사는 그의 식탁에 따뜻한 국을 올려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지만 도윤은 숟가락을 들지 못합니다. 어쩌면 허기보다 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몸은 늙어 약해졌는데
마음만은 여전히 어른을 다독여야 하는 아이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그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숨을 길게 내쉽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외로운가?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든 고백이 방 안에 조용히 떨어집니다. 비서실장 지호는 가끔 그의 얼굴을 보며 걱정을 내비칩니다. 회장님, 요즘 눈빛이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휴식이 필요하십니다. 하지만 도윤은 언제나 같은 말로 돌아섭니다. 괜찮다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그 말은 늘 입만 움직일 뿐 마음까지 닿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조금도 괜찮아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도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스탠드 조명을 켜둔 채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친 몸보다 지친 마음이 더 문제라는 뜻이지요. 그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홀로 생각에 잠깁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 물음에는 방향도 목적도 없습니다. 그저 떠도는 마음이 만든 문장일 뿐이지만 그 문장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렇게 몇 분을 서 있었을까요? 갑자기 그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울림 하나가 피어오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누군가가 부르는 듯한 느낌.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끌림 같은 기묘한 감각. 도윤은 이유를 모르지만 그 감각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충동처럼 말이지요. 그는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 마음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몇 시간 뒤 비 내리던 그곳에서 작고 여린 소녀와의 첫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만남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한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의 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는 유난히 우울한 공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낮부터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들춰내듯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오래전 습관처럼 손에 우산을 들었지만 정작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가 고아원 근처로 우연히 향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어딘가로 끌리는 듯했고 그 끌림을 무시하려 할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 한 번도 혼자 걸어본 적 없는 그 낡은 골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그곳에 남아있는 것처럼요. 비가 서서히 내리기 시작할 때쯤 그는 한 골목 어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떨어진 캔이 굴러가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다가가자 작은 울음소리였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누군가 겨우 참고 있는 듯한 소리. 도윤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스치며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더 다가간 순간 그는 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 아래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작은 몸을 잔뜩 웅크린 11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빗방울과 엉켜 뺨에 붙어 있었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 한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처럼 그는 순간 옛 기억이 겹쳐 보이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소녀가 아주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한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딸이 그 어린 나이에 서 있었던 모습을 누군가 조금 비틀어서 그대로 다시 꺼내온 듯 했습니다. 그때
소녀가 아주 조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은 수십 년 동안 그의 가슴속 깊이 꽁꽁 숨겨져 있던 문을 순식간에 벌컥 열어젖히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슬픔을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직원도 세상도 모두 그를 강한 사람이라만 생각했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늙어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가, 이름도 모르는 아이가 그가 평생 감춰온 구멍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붙이려 해도 목이 꽉 막혀 아무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섭거나 경계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빛이었죠.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시선. 소녀는 눈물을 훔치며 작게 웃으려 했지만 금방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저씨도 저처럼 혼자예요? 그 순간 도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처럼이라는 말, 그 말 하나에 아이의 삶 전체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고아가, 어떤 상처 많은 아이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아는 아이만이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법입니다. 도윤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가 움찔하며 뒤로 살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자 그는 마음이 또 한 번 저릿해졌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약한 존재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해 사람 손길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는 아이에게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왜 이 아이를 보자마자 멈춰섰는지 전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것. 어디 사니?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숙입니다. 고아원 근처요. 아이가 말하자 비 내리는 골목이 더욱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비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우산을 씌워주려다 아이가 젖은 손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아저씨 먼저 가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뼈를 때렸습니다. 늘 먼저 양보하고 늘 뒤로 물러서고 늘 기다리는 게 익숙해져 버린 아이. 어린데도 너무 어린데도 세상보다 먼저 자신을 포기해버린 아이 같은 모습. 그 짧은 순간 도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 하나에 사로잡혔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불쌍함도 아닙니다. 그저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만난 듯한 느낌. 가슴이 찢어지는데도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감각. 그는 아이를 돌려보냈지만 발걸음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결국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 대체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지, 왜 이렇게 익숙해 보이는지, 왜 이렇게 아픈지. 그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빗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그날 골목에서 만난 소녀가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의 한마디가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을 단숨에 깨버릴 시작이었다는 것을. 비가 잦아들 즈음 한도윤 회장은 천천히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평소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본 순간부터 무언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산 위로 톡톡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아이의 울음처럼 들리기도 했고 어깨 위로 식은 바람이 스칠 때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 작은 눈빛 하나에 몇십 년 묻어둔 감정이 꺼내진 것이지요. 집 현관에 들어서자 집사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저녁은. 하지만 그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가볍게 손만 흔들었습니다. 집사는 그 차가운 손짓에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회장의 표정이 유난히 낯설어 보였습니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그의 등을 보며 집사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도윤은 천천히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본 그 아이의 얼굴, 손, 눈빛, 목소리, 그 모든 것이 파도처럼 다시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그 한 문장은 이제 그의 머릿속 한복판에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떼어낼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는 넓은 방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때로는 벽을 가볍게 짚기도 하고 때로는 손끝을 떨며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기도 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의 숨소리만 길게 울렸습니다. 내가 슬퍼 보였다고? 혼자 중얼거리며도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할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정말 누구도 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강한 사람으로만 대했고 사회는 그를 잘 나가는 경영자로만 보았으며 심지어 가족마저 떠난 후 그의 감정은 스스로 지워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가 숨겨온 슬픔을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럴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생각에 도윤은 이상하게도 손이 자꾸 가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이 괜히 뜨겁고 괜히 시큰했기 때문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려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따뜻한 차를 마셔도 속이 불안했습니다. 결국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자 속에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 사진 속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양갈래로 머리를 묶은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도윤은 사진을 보다가 그만 숨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오늘 만났던 소녀의 눈빛이 딸의 눈빛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웃음 뒤에 있던 작은 떨림, 사람을 바라볼 때 살짝 기울어지는 고개, 애써 밝은 척하는 입술, 모든 것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지? 그는 사진을 가슴 가까이 가져가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저릿하게 뭉쳐들고 숨을 깊이 마셔도 다 마시지 못할 것 같은 감정. 그는 숨을 몰아쉬며 책상 위에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머릿속에서 그 아이의 모습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결국 비서실장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시간이라 조심스레 전화를 끊으려던 지호에게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어떤 아이를 보고 왔네. 아이가요? 고아원 부근에서 혼자 울고 있던 아이였어. 지호는 놀랐지만 더 놀라운 건 회장의 말투였습니다. 그토록 묻어냈던 사람이 누군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알아봐 주게. 네. 고아원 이름, 그 아이 이름 모든 걸.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스스로 감정을 숨기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 지호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지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도윤은 너무 오래 서 있었던 탓일까요? 무릎이 힘없이 휘청하며 흔들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한 줄 아주 조심스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아이 다시 만나야 한다. 그 마음 하나가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작은 불씨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그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만큼 커다란 불꽃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도윤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마음이 뒤척였고 누웠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피곤함보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계속 울리는 작은 떨림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다시 가보아야 한다.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그 골목의 끝에 있는 고아원으로.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궁금해서 그랬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간절했고 도와주고 싶었다라고 하자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마음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감정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고아원 앞에 도착했을 때 아침 햇살이 빗물을 머금은 나무잎을 반짝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비 온 뒤 특유의 냄새가 희미하게 공기 속에 남아 있었고 아이들이 뛰노는 웃음소리가 멀리서 바람처럼 흘러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그를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오래전에 끊겨버린 딸의 목소리를 멀리서 듣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고아원 원장과 직원들이 그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도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정작 마음은 그 아이를 찾는 데 온 신경이 쏠려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 있는 곳을 잠깐 봐도 괜찮겠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묻자 원장은 놀란 듯 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요. 회장님처럼 큰 분이 찾아오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겐 큰 기쁨입니다. 원장은 그를 안내하며 아이들이 노는 마당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아이들이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 벽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는 아이들까지. 하지만 도윤은 그 어떤 아이에게도 눈길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찾는 얼굴은 단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들 틈에서 할인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빛나고 눈가에는 미소가 가볍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도윤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아, 저 아이구나. 정말 저 아이였구나. 기어코 또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할인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다가 작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아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와 어제 비 내리던 그 골목에서처럼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 그 아저씨죠? 그 말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젠틀리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대답 대신 숨을 들이쉬기만 했습니다. 할인은 그의 표정을 살피더니 입술을 아주 조금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슬퍼 보이진 않아요.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얼마나 흔드는지 아이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살짝 미소 같은 것을 지으려 했지만 표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래 웃지 않은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색하고 서툰 미소였지요. 원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이와 아시는 사이이신가요? 도윤은 아닌 척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그 순간 할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어제 도와주셨어요. 비 맞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먼저 와서 물어보셨어요.
아이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왠지 그 말이 도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하린이는 다른 아이 돌봄도 잘하고 말없이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아이랍니다. 하린은 그 말에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은 손등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떨림을 보고 가슴이 또 한 번 저릿해졌습니다. 신발이 좀 낡았구나. 그는 조심히 말했습니다. 아이의 한쪽 신발은 아직도 젖어 있는 듯했고 코끝 부분은 거의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신발을 내려다보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이거 익숙해서요. 익숙해서. 그 말이 그에게는 너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부족한 것에 익숙해지고 포기하는데 익숙해지고 기다리는데 익숙해진 아이.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를 이렇게 진심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리나. 그는 아이의 이름을 처음 불러보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도 깜짝 놀란 듯 동그랗게 눈을 뜨더니 살짝 웃음을 비쳤습니다. 네, 아저씨.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그날 고아원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계속 힐끗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하리는 아이들 속에서 늘 작은 애처럼 보였지만 묘하게 중심에 서 있는 아이였습니다. 누군가가 울면 먼저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넘어지면 먼저 달려가 먼지를 털어주며 어른이 부탁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그 작은 어깨로 너무 많은 것들을 버티며 살아온 아이.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걸 참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원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 특히 하린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은 조금 놀란 듯 하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린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멀리서 뛰놀고 있는 하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감정이 미약하지만 분명한 온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왜 이렇게 안아주고 싶지? 말로 할 수 없는 끌림,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 그리고 설명하면 오히려 거짓 같아져 버릴 감정.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몇십 년 동안 잃어버린 하나의 마음을 조용히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 힘보다 강하게 그를 다음 단계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한도윤 회장은 오랜만에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몇 장 펼쳐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는 자꾸만 하린의 작은 손, 젖은 신발, 조심스럽게 기울던 고개가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왜 저 아이가 이렇게 신경 쓰이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올 리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감정만 묵직하게 가슴속에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지켜주고 싶다. 그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호비서를 불렀습니다. 하린 그 아이 생활이 어떤지 조용히 알아봐주게. 고아원에 부담 주지 않게 말이야. 지호는 놀라면서도 회장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지호는 조심스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하린이는 고아원에서도 손이 많이 가는 아이입니다. 아픈 아이들도 돌보고 동생들 숙제도 봐주고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한 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한 건? 도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필요한 게 있어도 괜찮아요만 하는 아이랍니다. 그 말을 듣자 이상하게도 심장이 먹먹해졌습니다. 많은 것을 잃고 살아온 사람만이 보이는 마음의 자세, 세상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감당해버린 아이의 태도.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은 등 뒤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쌓여 있었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도윤은 다시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뛰놀고 있었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이 고장난 그림책을 고쳐 붙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 작은 손으로 테이프를 붙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더군요. 다시 읽을 수 있겠다 좋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묘하게 저릿해졌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 딸이 자주 하던 행동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문득 그에게 땅이 울리는 듯한 감각이 오면서 숨을 한 박자 잃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내게 다시 온 선물 아닐까. 하늘이 딸 대신 보내준. 그는 조금 흔들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할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눈이 동그래지며 입가가 살짝 말려 올라갔습니다. 반갑다는 말 대신 그 표정만으로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그 아이 옆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얼 하고 있었니? 이거요. 할인은 붙여놓은 책을 보여주며 조금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른 애들이 좋아해서 고쳐주고 있었어요. 도윤은 잠시 책을 바라보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댈 사람 하나 없는 아이가 오히려 남을 먼저 챙기고 있는 모습. 내가 이런 걸 혼자 다 고쳐주는구나. 그가 나지막이 말하자 할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누가 도와주는 것보다 제가 도와주는 게 편해요. 도움받으면 갚아야 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은 가슴을 무너뜨리기 충분했습니다. 갚아야 할 게 많아진다. 그게 아이의 말입니까? 고작 11살짜리 아이가 이런 철없는 세상이 가르친 말투를 이미 몸에 익혔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 아팠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너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했니?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전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세 번째로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실은 괜찮지 않은 아이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사랑받아 본 적 없는 사람이 습관처럼 내뱉는 말.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없이 아이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디가 좀 굵고 어린데도 거칠었습니다. 아이의 삶이 그 작은 손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원장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할인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본인을 필요 이상으로 희생시키는 면도 있고요. 도윤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할인이가 필요한 것, 부족한 것, 뭐든 말씀해 주십시오. 저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원장은 놀란 듯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실 할인이는 그때 멀리서 다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할인은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저 잠깐 다녀올게요. 그리고 곧장 달려갔습니다. 누가 가르친 적도 없을 텐데 몸이 먼저 움직이는 아이.
그 작은 등이 세상 누구보다 단단해 보이면서도 누구보다 외로워 보였습니까? 다. 그 모습을 보며 도윤은 혼잣말처럼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 아니, 지켜주고 싶다. 그 마음은 더는 밀어낼 수 없는 크기로 가슴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고아원을 떠나기 직전 아이들이 모여있는 운동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작은 몸으로 다른 아이를 토닥이는 할인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그의 눈에 아주 깊게 새겨졌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그 작은 아이에게서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차에 오르며 아주 조용히 다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고아원을 다녀온 뒤 며칠 동안 한도윤 회장은 마음이 유난히 바빴습니다. 예전에는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하루하루가 이제는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할인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안쪽이 미묘하게 뜨거워지고 한참 동안 그 아이의 손과 미소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이런 변화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틈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그의 주변을 맴돌며 재산에만 관심을 쏟던 사람들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번뜩이는 인물, 이복 동생 최명수 60. 도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자동으로 한숨이 나올 만큼 오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예고 없이 명수가 회장의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명수 특유의 얄궂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형님, 요즘 고아원에 자주 가신다면서요? 말투는 가볍지만 눈빛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명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야 뭐 형님 뜻이겠지 싶지만 아무래도 외부에서 말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말이 많다. 그 말은 곧 내가 불편하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형님 나이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위험한 일에 얽히면 그동안 지켜온 그룹 이미지에도 흠이 가죠. 그 말에 도윤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명수야. 그는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말했습니다. 아이 하나 도운 것이 왜 흠이 되지? 명수는 짧게 웃으며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형님, 세상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고아원 출신 아이가 형님한테 접근하고 후원금을 핑계로 금전 문제라도 생긴다면 그건 사기일 수도 있죠. 그 순간 도윤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대한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명수는 비웃듯 콧소리를 냈습니다. 형님은 뭐 늘 사람을 좋게 보시니까요. 하지만 형님 재산은 그 아이에게 흘러갈 이유가 없습니다. 명수의 말 마지막 한 줄은 분명한 경계였고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명수가 떠난 뒤 도윤은 다시 고아원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지호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술을 꼭 깨물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요 며칠 사이 고아원에 이상한 문의 전화가 몇 통 들어왔다고 합니다. 무슨 전화인가? 어떤 사람이 도윤 회장이 특정 아이를 후원하냐고 묻거나 그 아이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합니다. 도윤의 손끝이 한순간 식어버렸습니다. 명수가 움직였군.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호는 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도 아이에게 피해갈까 걱정이 크십니다. 특히 할인이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도윤의 숨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떠한 작은 그림자라도 드리워지는 것이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무실에서 오래도록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명수의 말, 지호의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할인이 걱정되는 마음이 가슴속에서 뒤엉키며 하루 종일 그를 괴롭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날 유난히 밝게 웃던 그 미소가 점점 할인의 얼굴과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내가 누군가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도윤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틀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마치 오래전 딸에게 말하듯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해다오. 다음 날 장세경 원장이 직접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이가 혹시라도 오해받을까 걱정입니다. 할인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눈을 마주하지 못한 채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도윤은 자리에 앉은 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마시오. 그 말은 그가 할 수 있는 약속 중 가장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원장은 그제야 얼굴을 어렴풋이 들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오랜 세월 지켜온 강인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진짜 어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부터 고아원 근처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이 서성였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할인 언니 누가 데려가는 거 아니냐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은 이를 보고 밤늦게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도윤은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절대 아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가까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지는 사람들일 뿐이지요.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과 권력 주변에서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존재는 늘 약하고 보호받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약한 존재가 할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창밖으로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밝음 어딘가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강하고 또렷한 결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인이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그를 진실의 문 앞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 문 뒤에는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세경 원장은 고아원 오래된 문서들을 정리하기 위해 창고 같은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습기가 많은 방이라 서류들은 시간의 냄새를 잔뜩 머금고 있었고 철진한 상자들은 먼지에 묻혀 손을 댈 때마다 가루가 흩날렸습니다. 원장은 언제나처럼 아이들 생활 기록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낯선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창고 구석에 쌓여 있었던 상자였지만 원장 본인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상자의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는 고아원에 넘겨졌던 오래된 서류들, 그리고 폐쇄된 미혼모 시설에서 보내졌던 자료들의 일부가 뒤섞여 들어 있었습니다. 원장은 오래전 기록을 한 장 또 한 장 넘기며 어느 시설에서 어떤 아이가 오게 됐는지를 천천히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 문장이 눈을 잡아당겼습니다. 1990년대 후반
성신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아이 한 명 출생. 무는 미성년자. 가명으로 생활. 출산 직후 기록 일부 누락. 원장은 이상하다는 생각에 연도와 고아원에 입소한 시점을 다시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 할인이가 들어온 시기와 맞아떨어지는데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더 깊이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출생 관련 문서의 일부는 어느 시점부터 뜯겨나가 있었고 어떤 페이지는 아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고아원 기록은 대체로 꼼꼼히 남았는데 하필 그 시설에서 온 아이들의 기록만 중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원장은 손등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런 경험을 단 몇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숨긴 흔적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출생 사실을 감추려 한 흔적. 그 느낌은 그녀의 직업 경험에서 오는 날카로운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할인이의 말투, 사람을 관찰하는 방식, 남을 먼저 챙기는 태도, 가끔 보여주는 깊은 외로움. 그리고 회장님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하게 끌리는 듯한 그 분위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젖이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호 비서가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할인의 생활을 챙기기 위한 일이었지만 원장은 그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지호는 의아한 얼굴로 문서를 들여다보다가 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출생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고요? 네. 원장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도윤 회장님께서 30여 년 전부터 은밀하게 지원하던 곳입니다. 그 말에 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이 그때 원장은 바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젊은 시절 한 번도 공식 행사에 나오지 않고 오랫동안 사라져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인이 병을 앓기 시작하기 전 그 시기와 이 기록의 시기가 같아요. 지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원장님도 같은 생각을? 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회장님의 딸과 피가 닿아 있을 가능성.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할인과 회장의 모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인이 회장을 바라보던 눈빛, 회장이 아이를 보며 멈추던 순간 둘 사이에 흐르던 이상한 유대. 이건 회장님께 바로 알려야 할까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묻자 원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확실하지도 않은데 괜히 상처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절대로. 그날 밤 지호는 조용히 회장 집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자 도윤이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왔나 무슨 일인가. 지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술을 눌러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할인이의 출생 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순간 미세한 흔들림이 지나갔습니다. 이상한 점? 지호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복사본을 꺼내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도윤은 문서를 읽다가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설, 익숙하군. 그는 천천히 그러나 고통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 당시 지원하던 곳이었지. 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스럽고
무거운 말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할인이가 혹시 회장님의 그만. 도윤은 의자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게. 그러나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도 깊게 쉬지 못하고 어깨도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희망 만약 사실이라면, 그는 자신이 그 두 감정 중 어느 쪽이 더 무서운지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이에게도 회장님께도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서 왜 딸아이의 모습이 보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그 말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낮고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깊고 뜨거운 희망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스산했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스스로도 믿지 못할 한 문장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내 딸의? 그 질문이 그를 더욱 깊은 진실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지호 비서에게서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미혼모 보호시설 관련 기록, 그 당시 담당자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말에 도윤은 잠시 숨을 잃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만큼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짜내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도윤과 지호는 도시 외곽의 낡은 작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미혼모 보호시설이라는 간판이 있었던 자리지만 지금은 녹슨 못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비어있는 복도에 먼지 냄새와 오래된 습기 냄새가 섞여 싸늘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백발이 성성한 한 노부인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회장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도윤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를 알았소?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30년 전 이곳을 가장 많이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그때도 무슨 사연이 있는 듯 보였지요. 그 말은 도윤의 가슴 깊은 곳을 쿡 찔렀습니다. 그 아이가 반가워하더군요. 노부인은 낡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말에 도윤의 심장이 한 박자 멎었습니다. 어떤 아이요? 젊은 여성이었죠. 아무도 모르게 찾아와 당신의 도움으로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부인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 사진을 보는 순간 도윤은 그대로 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젊은 시절의 그의 딸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도윤이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세상 모든 아픔을 혼자 견디려 했던 그의 딸. 사진 아래 적힌 날짜는 딸이 사고를 당하기 몇 달 전. 도윤은 손으로 사진을 쥐어들고 온몸이 휘청하며 한쪽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호조차 회장의 흔들림을 처음 봤습니다. 노부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출산 직후 당신의 딸은 아이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고 그때 직원이
기록을 숨겼습니다. 기록을 숨겼다?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의도였어요. 그 직원은 빚에 시달렸고 아이를 외부에 넘기고 기록을 일부 없앴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다. 그녀도 오래 버티지 못했지요. 그 말이 끝나자 도윤은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노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고아원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지호가 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할인이 내내 딸의 아이였단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숨이 너무 가빠져 말을 제대로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닫아놓았던 기억의 문이 한꺼번에 열리면서 그 뒤에 눌려있던 고통들이 폭발하며 그의 온몸을 덮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바라본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가에서 몇십 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지호는 말없이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도 목이 메었지만 감히 나서서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인아, 아이야, 내가 너를 모르고. 그 말은 평생 동안 지켜온 강한 회장의 가면을 완전히 찢어놓는 말이었습니다. 눈물 사이로 몇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할인이 처음 그에게 왜 슬퍼 보여요? 라고 묻던 순간 작은 손등에 거친 선, 도윤을 바라보던 눈빛, 남을 먼저 챙기고 자기를 숨기던 모습, 그리고 그 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자꾸만 딸의 유년 시절과 겹쳐 보였던 이유, 모든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처음 보고 숨이 멎을 것 같았던 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노부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는 누구보다 외로웠을 겁니다. 당신의 딸도 그랬듯이요.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그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지호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딸아, 이번엔 내가 반드시 지켜낼게. 내가 내 아이를 지켜낼게. 그의 눈에서는 참아온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에 거대한 불꽃 하나가 타올랐습니다. 할인이를 두 번은 잃지 않겠다. 할인이 자신의 친손녀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한도윤 회장님은 며칠 동안 마음이 온전치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랐기 때문이지요. 무너짐, 후회, 간절함,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이제야 깨닫게 되다니. 그는 어느 날 창가에 서서 숨을 길게 들이쉬며 그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오래 눌려있던 것들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자라나는 바로 그때 세상은 그의 변화를 결코 조용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지요. 이복 동생 최명수가 불쑥 집무실로 들이닥친 것은 기자들의 문의가 폭주하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문을 꽉 열어젖히며 들어온 명수는 입꼬리를 삐딱하게 올린 채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고아원에 자주 간다면서요. 내가 들은 게 사실인가요?
도윤은 차분히 서류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들은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이를 돕는 것 그게 문제라도 되나? 명수는 한숨을 크게 몰아쉬더니 탁자에 준비해온 서류를 던지듯 펼쳤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언론에서 난리입니다. 회장, 고아원 아이에 집착한다. 수상한 후원 관계. 이런 기사들 준비되는 거 모르십니까? 도윤은 서류를 한 장, 또 한 장 넘기며 눈빛을 차갑게 가라앉혔습니다. 명수야, 너 혹시 이 일에 관여했나? 명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관여했다? 아니죠. 그냥 이런 일에 회사가 휘말리면 곤란하니까 미리 알아본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은 너무나 뻔히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정말 그 아이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고아원 출신이잖아요. 정체도 모르는 아이 아니었습니까? 그 말에 도윤의 시선이 매서워졌습니다. 아니다. 그는 단단히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정확히 알고 있다. 명수는 눈을 크게 뜨며 도윤을 바라보다가 혀를 차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킨다. 며칠 뒤 지호 비서가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아원에 기자들이 몰려갔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말에 도윤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로 달려 도착한 고아원 입구는 이미 기자들과 촬영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렸고 원장은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안쪽으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특정 아이가 회장님과 관련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회장님 재산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아이 누구입니까? 왜 숨기는 겁니까? 그 무례한 질문들이 아이들의 귀에 그대로 꽂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그의 목소리가 고아원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빛은 칼날처럼 선명했고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와 무슨 관계입니까? 왜 비밀리에 후원하셨습니까? 재산 이전을 준비하는 건가요?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피해주는 질문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멈추시오. 그 한마디에 기자들의 술렁임이 다시 퍼졌지만 그의 얼굴이 너무 단단해 더 몰아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원장은 도윤에게 달려와 눈물이 맺힌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무서워합니다. 특히 하린이가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줄 알고 있어요.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잠시 뒤 작은 그림자가 고아원 뒤편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았고 그 작은 목소리에 어른보다 깊은 죄책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가 그 아이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다, 할인아. 너의 잘못은 단 하나도 없다. 잘못한 사람은 어른들이다. 그 말에 할인은 입술을 꼭 깨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의 집무실로 명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듯 닫고 말했습니다. 형님, 당신 딸의 애라면서요? 그 말 사실입니까? 그 눈엔 당황 반, 질투 반, 그리고 탐욕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속이 울컥했지만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명수는 크게 비웃었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고아원에서 온 애가 정말 형님 손녀라고 믿는 겁니까? DNA 검사도 안 했잖아요. 도윤은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명수야, DNA보다 내 마음이 먼저 알았다.
그 말에 명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그의 형 얼굴 위에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도윤은 모든 언론을 불러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호 비서도 얼굴이 굳어 있었고 원장도 초조하게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손만은 도윤이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한동안 침묵을 지킨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은 내 가족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절절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할인은 내 딸이 남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 순간 플래시가 쏟아졌고 사람들은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붙잡아 두기라도 하듯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고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손을 지켜줄 사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한도윤 회장님은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눈을 감아도 할인의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떠도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생각나 가슴이 계속 덜컹거리는 듯 했지요. 그는 마침내 새벽 5시쯤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셨습니다.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한참 동안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딸 유지연의 웃는 사진,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지연아,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말은 반쯤 울컥한 숨과 섞여 방 안에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지호 비서가 차 문을 열자 도윤은 천천히 한 발을 내디디며 말했습니다. 지호야, 오늘은 그곳에 가보려 한다. 지호는 머뭇거렸지만 더는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이번엔 반드시 가야 한다는 강한 결의가 분명히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 안은 한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겨울로 넘어가는 찬 바람이 유리창을 스쳐 지나갔고 도윤은 손등 위에 떨어지는 햇빛을 그저 멍하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지호야, 네 회장님, 딸에게 너무 늦게 왔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구나.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회장의 흐트러진 감정을 무너뜨릴까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납골당 문이 열리는 순간 찬 공기와 함께 오래 묵은 비애 같은 정적이 훅 밀려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어 어떤 칸 앞에서 발을 멈추셨습니다. 유지연 1987-2006.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장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숨이 가라앉지 않아 가슴을 몇 번이나 세게 두드리며 간신히 입술을 떼셨습니다. 지현아, 목소리가 흔들려 마치 오래전 상처가 갑자기 터져나온 것처럼 말끝이 떨려 끊겼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딸의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표면이었지만 그보다도 더 차가워진 자신의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구나.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평생 동안 가슴속에서 썩어가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지키겠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무릎이 떨렸지만 그는 일어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릎을 세상에 부딪히며 그가 짊어져야 했던 죄책감을 마침내 인정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아, 너를 잃은 뒤로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회사도 명예도 모두 다 의미 없었다. 그는 숨을 크게 몰아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기고 간 그 아이가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났더구나. 숨이 끊어질 듯 멈췄습니다. 할인이, 내가 몰랐다. 그 아이가 너의 딸이라는 걸.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손등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흘리지 않던 그 눈물이 딸 앞에서는 절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의 아이를 내가 지키겠다. 그 누구에게도 이제는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다. 도윤의 다짐은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고 그 어떤 선언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발걸음 소리가 조심스럽게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할인이 새하얀 목도리를 두르고 양손으로 무엇인가 소중히 안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여긴 어떻게? 할인은 고아원 원장의 손을 살짝 놓으며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계시다고 해서요. 저도 같이 오고 싶었어요. 그 말은 그의 가슴을 가장 깊게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눈물 자국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많이 울고 계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웠고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딸아이의 목소리와 도윤은 참아왔던 감정을 더 숨기지 못했습니다. 손을 뻗어 할인의 작은 손등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 같구나. 도윤은 할인을 딸의 납고람 앞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할인아, 이건 내 엄마가 어릴 때 늘 소중히 아끼던 반지란다. 반지는 오래된 은빛을 띠고 있었고 정교하게 새겨진 지자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이 반지 너에게 주고 싶구나. 할인은 놀란 눈으로 반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받아도 돼요? 그럼 당연히 받아야지. 할인이는 우리 집의 아이니까. 그 말에 할인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정말 할아버지 손녀 맞아요? 도윤은 두 손으로 아이의 뺨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평생 찾지 못했던 가장 소중한 가족이다. 그 말은 그의 인생 전체를 다시 쓰는 문장이었습니다. 할인은 반지를 꼭 쥔 채 도윤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고 그 떨림이 고스란히 도윤의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듣고 있지? 내 아이. 이제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가 지킨다. 끝까지 반드시 지키고 살겠다. 납골당 한쪽에서 은은한 빛이 들어왔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묘역을 뒤로 돌아나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가자. 그 말은 할인에게도 도윤에게도 그리고 떠난 딸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한도윤 회장의 일상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미세했고 조용했지만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얼음이 서서히 녹으며 물길을 만드는 듯한 움직임이었지요. 아침 식탁에 앉는 모습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식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기까지 10분은 걸렸고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는 식탁에 앉자마자 자동으로 조금은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이야기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할인이었습니다. 딸을 묻고 난 뒤 그는 한 번도 가족을 떠올리며 밥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식탁 옆 빈자리에서 할인이 웃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이 자꾸만 마음속에 다시 피어오르는 것이었지요. 할인이는 오늘 뭐하고 있을까? 이 말이 어느새 그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고아원에서 할인이 준 작은 종이카드는 그의 책상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 할아버지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단어 하나를 쓰기 위해 아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잔잔하게 느껴지는 천진한 문장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묻거나 바라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었던 것은 단순히 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도윤은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할인이를 데리러 가야겠다. 지호는 순간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함께 가시죠. 고아원 앞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다가 회장을 발견하고 환호했습니다. 회장님 왔다. 할아버지 왔다. 그 소리에 도윤은 피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동안 회사에서도 거의 본 적 없던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뒤 할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은 아이를 바라보며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왔다. 오늘은 같이 나가볼까? 할인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그 작은 손을 감싸던 순간 그는 또다시 숨을 깊게 들이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무도 손잡아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은 조용한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도윤은 이 거리에서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흐른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할인은 여기저기 호기심이 가득해 고개를 돌려가며 구경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꽈배기도 팔아요. 도윤은 오랜만에 무언가를 맛보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무실 안에서 식사 시간도 넘기던 사람인데 아이 옆에서는 마음이 이상하게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둘은 따뜻한 꽈배기를 사서 작게 찢어 나눠 먹었습니다. 바삭한 소리와 함께 뜨끈한 향이 올라오자 도윤은 그만 웃음 같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할인아, 맛있니? 응. 할아버지는요? 그 말이 결국 그의 마음을 완전히 열게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맛있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구나. 할인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그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그의 손등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잡힌 느낌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감정이었는지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은 도윤의 옆에서 작은 발걸음으로 따라 걸었지만 그 속도는 딱 회장의 보폭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둘이 함께 걸어온 사람들처럼요. 잠시 뒤 할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행복했어요? 도윤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인의 눈은 세상 무엇보다 맑았습니다. 그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자 그는 가슴이 다시 뭉클해졌습니다. 행복했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할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럼
저도 행복해요. 그 말이 그의 심장을 꽉 조여왔습니다. 눈시울이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하리나, 할아버지는 말이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이제 살 것 같다. 그 말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하리는 회장의 곁을 오래 떠나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갈아입은 뒤 그의 서재 문가에 조용히 기대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도 또 같이 가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매일 데려오마. 그 말에 하리는 그저 작은 숨을 쉬며 웃었는데 그 웃음 하나가 그의 서재 전체를 환하게 밝혀버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이었나?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잃은 뒤 오랫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작은 아이가 그의 손을 잡아준 뒤부터 그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잠들기 전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리나, 고맙구나. 할아버지를 다시 사람이 되게 해줘서. 그 말은 그의 가슴에서 아주 천천히 따뜻한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가족은 아무도 막지 못할 속도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한도윤 회장은 고아원 앞에 차를 세운 뒤 잠시 떨어지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곳에 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 그의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되어버렸지요. 차 문을 열고 내리자 고아원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왔다. 할인 언니 할아버지. 그 소리가 도윤의 귀에 닿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뭉글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왔다. 다들 안녕하니? 그의 목소리는 누구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문 안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활짝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인이었습니다.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눈처럼 하얀 숨을 뿜어내며 그에게 달려오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 딸의 유년 시절을 그대로 다시 보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와락 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아이가 가볍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같이 가요? 그 말은 그의 마음 한가운데를 늘 가장 따뜻하게 덮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자꾸나. 할인과 함께 도착한 곳은 도윤이 평생을 바친 회사 본사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준비했습니다. 손녀를 숨겨야 하는 존재가 아닌 당당한 가족으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회장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도윤 옆에 서 있는 작고 수줍은 소녀에게 더 집중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너무 커요. 할인이 손을 꼭 쥐자 도윤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너도 이 회사의 가족이란다. 그러니 당당하게 걸어도 돼. 아이의 발걸음은 아직 조금은 조심스러웠지만 도윤은 그 발걸음 옆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걸었습니다. 지호는 그 모습을 보고 오랜 시간 숨겨온 미소를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인의 손을 살짝 감싸 잡았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 옆에서 꼭 잡고 있어주렴. 임직원들과 언론이 모두 모인 자리. 카메라가 번쩍이고 눈길이 수백 개로 쏟아졌지만 도윤은 흔들림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 섰고 할인은 그의 옆에 서서
긴장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용감하게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도윤은 마이크를 천천히 붙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들이 동시에 도윤과 하린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가장 담담하지만 가장 뜨겁고 진실하게 말한 한 문장이 천천히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린의 작은 어깨가 움찔 떨렸고 도윤은 그 떨림을 감싸한 듯 손을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딸을 너무 일찍 잃었습니다. 많은 후회와 죄책감을 가슴 깊이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남긴 소중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야 알았습니다. 눈앞에 플래시가 무수히 터졌지만 도윤은 시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아무도 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평생 내 딸 대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살겠습니다. 하린은 도윤의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식과 눈물이 번졌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딸의 손을 잡지 못했던 과거를 비로소 용서받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하기만 했던 거실은 하린이의 웃음으로 가득 찼고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하린의 한마디로 더 풍성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더 드세요. 맛있어요. 그래, 내가 먹으라면. 할아버지는 뭐든지 먹지. 집은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온기로 가득했고 도윤은 해마다 찾아오던 쓸쓸한 겨울이 이번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하린은 새로 받은 공책을 꺼내 천천히 또박또박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 한하린, 내 가족 할아버지, 내 꿈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그 글씨를 본 도윤은 숨이 턱 막히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할아버지는 됐다. 그의 말에는 평생 지켜낸 모든 것보다 더 값지고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하린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진짜 할아버지랑 있어도 되는 거죠? 도윤은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하린아, 너는 할아버지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단다. 평생 지켜줄 테니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린은 잠시 입술을 떨더니 그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제일 좋아해요. 그 말은 도윤의 가슴 깊이 아주 천천히 아주 뜨겁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지막으로 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둘 다 혼자가 아니다. 우리 둘이 같이 살아가자. 그 말이 끝나자 하린은 잠든 듯 숨을 고르게 쉬었고 도윤은 아이의 이마에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지만 방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한도윤과 한하린 두 사람의 삶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